안녕하십니까? 저는 소크라테스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저를 철학자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평생 한 가지 일만 했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일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도 하나의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 너무 갑작스러웠나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이렇게 대답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회사에서 30년 일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동에 사는 평범한 노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었습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회사를 떠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명함도 이제 없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명절에나 얼굴을 비춥니다. 당신이 살던 동네도 이제는 그저 집이 있는 곳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회사도 직함도 부모라는 역할도 사라진 지금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저는 2400년 전 아테네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시절에도 사람들은 저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 당신은 누구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요.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저 영감쟁이가 또 이상한 소리를 하네.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발견한 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단지 남들이 붙여준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당신은 훌륭한 군인이요. 당신은 성실한 공무원이요. 당신은 자식 잘 키운 어머니요. 그렇게 타인이 정의한 당신으로 60년, 7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당신은 텅 빈 거울 앞에 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나는 누구지? 델포이 신전에 새겨진 격언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RGNOTHISEAUTON. 저는 평생 이 말의 의미를 찾아 헤맸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말이 쉬워 보였습니다. 나 자신을 알면 되지 뭐.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요. 왜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거울 속 나를 보지 않고 남의 눈에 비친 나만 보기 때문입니다. 상사는 당신을 유능한 직원으로 봤습니다. 배우자는 당신을 든든한 가장으로 봤습니다. 자녀는 당신을 지갑 두둑한 부모로 봤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시선들을 모아 나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선들이 사라졌습니다. 회사는 당신을 더 이상 쳐다보지 않습니다. 자녀는 자기 일로 바쁩니다. 배우자는 혹시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방에서 잠을 청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진짜 당신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테네에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대장장이로 일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쇠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팔뚝은 바위처럼 단단했고 그의 등은 활처럼 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대장장이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손을 다쳤습니다. 더 이상 망치를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집에 앉아 처음으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대장장이가 아니었구나. 나는 단지 쇠를 두드리는 사람이었을 뿐이구나. 그렇다면 쇠를 두드리지 못하는 지금 나는 누구인가? 그 노인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대장장이일 때 행복했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요. 행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바빴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을 얻은 겁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망치를 들었는가? 나는 쇠를 두드리며 무엇을 느꼈는가? 나는 정말 대장장이가 되고 싶었는가? 아니면 그저 먹고 살기 위해 그 일을 했는가? 이제 당신은 당신 자신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소크라테스, 나는 이미 60년을 살았소. 이제 와서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게 무슨 의미가 있소? 아, 이것이야말로 제가 기다리던 질문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오히려 60년을 살았기에 이 질문이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20대의 당신은 되어야 할 나를 찾았습니다. 30대의 당신은 해야 할 일을 찾았습니다. 40대의 당신은 책임져야 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60대의 당신은 이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무언가가 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성공하라고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남의 시선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방입니다. 제가 죽기 전날 감옥에 앉아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제자들이 울면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내일이면 독배를 마셔야 합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렵지 않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진짜 나를 알게 되었으니까. 나는 아테네의 철학자가 아니었네. 나는 소크라테스였네. 직함도 명예도 재산도 사라진 이 감옥에서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과 마주했네. 그리고 알았네.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는 질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것이 나였네. 죽음도 이것을 빼앗아 갈 수는 없네. 여러분, 당신이 회사를 떠났을 때, 명함을 버렸을 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진 않으셨습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처음으로 당신 그 자체가 된 겁니다. 부장도, 과장도, 사장도 아닌, 누구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닌, 단지 숨쉬고 생각하고 느끼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직 모르신다면 괜찮습니다. 저도 70평생을 살고 나서야 조금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질문을 시작하십시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싶은가? 이 질문들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고 소박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이야말로 당신이 평생 미뤄왔던 가장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대입니다. 당신 자신과의 대화로의 초대, 당신 내면으로의 여행으로의 초대, 그리고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이제 직함도 역할도 의무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은 오직 당신만이 찾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당신과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함께 걷겠습니다. 인생의 가을. 이제 진짜 당신을 만날 시간입니다. 10초 침묵 포즈. 화면 소크라테스가 천천히 일어서며 카메라를 향해 걷는다. 그의 뒷모습이 서서히 페이드 아웃.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불편한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당신은 지금 외롭습니까? 아, 고개를 돌리시는군요. 괜찮습니다. 외롭다는 말을 입 밖에 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당신 같은 분들에게는요. 평생 강해야 했던 분들, 누군가의 버팀목이어야 했던 분들, 외롭다고 말하는 순간 뭔가 약해 보이는 것 같고, 뭔가 실패한 것 같고, 뭔가 초라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롭지 않아요. 자식들이 있고 손주들도 있는데요. 외롭지 않아요. TV도 보고 친구들도 가끔 만나는데요. 외롭지 않아요.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입니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녁을 먹고 나서 TV를 켭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드라마가 나옵니다. 예능이 나옵니다.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다. 그냥 소리가 있으면 좋겠어서 켜놓은 겁니다. 침묵이 두려워서. 혹시 이런 경험도 있으십니까? 밤 11시 자녀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잘 자거라. 밥은 먹었니? 날씨가 추우니 감기 조심해라. 답장이 옵니다. 한참 뒤에 네. 딱 한 글자. 당신은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허전하지? 여러분, 외로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느끼는 외로움입니다. 이것은 쉽게 해결됩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됩니다. 전화를 하면 됩니다. 경로당에 가면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외로움은 다릅니다.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데도 느끼는 외로움. 말을 나누고 있는데도 느끼는 외로움. 가족과 함께 있는데도 느끼는 외로움.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평생 나 혼자와 함께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물리적으로 혼자 있었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은 이겁니다. 당신은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의 당신 자신과 진지하게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평생 너무 바빴으니까요. 20대에는 취직 준비로 바빴고, 30대에는 결혼과 육아로 바빴고, 40대에는 승진과 생계로 바빴고, 50대에는 자녀 결혼과 노후 준비로 바빴습니다. 그리고 60대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할 일이 사라졌습니다. 출근할 곳도 없고, 챙겨야 할 아이도 없고, 신경 써야 할 상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당신은 나 자신과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신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평생 이 사람과 함께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외롭습니다. 이것은 마치 평생 남의 집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온 사람과 같습니다. 자기 집인데도 어색합니다. 자기 집인데도 낯설습니다. 자기 집인데도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자기 자신이라는 집에 처음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나는 평생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었구나. 나는 단지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을 뿐이구나.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테네의 한 부유한 상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장사를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과 흥정하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는 외로울 틈이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 장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가게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는 집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너무 고요했습니다. 너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 나는 견딜 수가 없음소. 이 침묵을, 이 정적을. 나는 다시 시장으로 나가야겠소.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시장에 나가면 외롭지 않습니까? 그렇소.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진짜 함께 있었습니까? 아니면 단지 혼자 있는 게 두려워서 소음 속에 숨어 있었던 겁니까? 상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사람들 속에서 살았지만 정작 당신 자신과는 한 번도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소크라테스, 그럼 나보고 영원히 혼자 살라는 겁니까?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당신이 타인과 진정으로 함께 있으려면 먼저 당신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자신과 함께 있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을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달래주는 도구, 침묵을 메워주는 도구, 시간을 죽여주는 도구. 그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회피입니다. 제가 아테네 광장을 걸을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왜 당신은 항상 혼자 걷습니까? 친구는 없습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에겐 가장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사람들은 또 비웃었습니다. 저 영감쟁이가 미쳤군.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나는 나 자신과 함께 걷는 법을 알았습니다. 나는 나 자신과 침묵 속에 앉아 있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 가장 풍요로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언제 조용히 앉아서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TV도 끄고 핸드폰도 내려놓고 아무 소음도 없이 그저 당신 자신의 숨소리를, 심장 소리를, 생각의 흐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하도록 길들여졌으니까요. 침묵 속에 있으면 뭔가 이상한 생각이 떠오를 것 같고, 침묵 속에 있으면 뭔가 슬픈 감정이 올라올 것 같고, 침묵 속에 있으면 내가 정말 외롭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을 피합니다. 소음 속으로 도망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제가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일입니다. 사형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친구들은 가끔 면회를 왔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였습니다. 어둡고 좁고 차가운 감옥.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마침내 저 자신과 완전히 함께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한 선택들을,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제가 추구했던 진리들을,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고독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여러분, 당신이 지금 느끼는 외로움은 아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봐요, 나 여기 있어요. 평생 당신은 나를 무시하고 살았잖아요. 이제 좀 나를 봐주세요. 나와 대화해주세요. 나를 알아주세요. 외로움은 당신 자신이 당신에게 손을 내미는 순간입니다. 그 손을 잡으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나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먼저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10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계십시오. TV도 끄고 핸드폰도 치우고 그저 앉아 계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겁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뭔가 채워야 할 것 같을 겁니다. 하지만 견디십시오. 그 불편함을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은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나는 실은 이런 게 하고 싶었어. 나는 실은 저것이 두려웠어. 나는 실은 외롭지 않아. 단지 나 자신을 몰랐을 뿐이야. 두 번째로 당신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마치 오랜 친구와 대화하듯이 오늘 하루 어땠어? 뭐가 기뻤어? 뭐가 슬펐어? 무엇이 두려워? 처음에는 대답이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평생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물어보십시오. 답은 천천히 올라올 겁니다. 마치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듯이. 세 번째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혼자 산책을 나가 보십시오. 혼자 커피를 마셔 보십시오. 혼자 앉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느껴보십시오. 이 순간 나는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 순간 나는 누구의 기대도 충족시킬 필요가 없다. 이 순간 나는 그저 나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저는 70평생을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가장 외로운 사람은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외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평생 자기 자신과 함께 살면서도 자기 자신과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이제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과, 진짜 당신과, 그리고 그 만남이 시작되는 순간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깨닫게 될 테니까요.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나에게는 평생의 동반자가 있었구나. 바로 나 자신이.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질문을 함께 탐험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질문과 함께 하루를 보내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나 자신과 함께 있어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오늘 밤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 당신 자신과 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외로움은 저주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당신 자신으로 돌아가라는 초대입니다. 챕터 3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의 정체. 여러분, 또 만났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가장 불편한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평생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죠?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무슨 소리야? 내 생각이 아니라니? 그럼 누구 생각이란 말인가? 좋은 반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당신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 그것들을 당신은 정말로 스스로 생각해서 믿게 된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당신에게 주입한 겁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은 아마 이런 것들을 믿으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사람은 성공해야 한다.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 조용히 살아야 한다.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 혹은 여자는 희생해야 한다.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들은 정말 당신이 생각한 겁니까? 아니면 당신의 부모가, 선생님이, 사회가, TV가,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주입한 겁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을 의심하는 것은 위험하니까요. 만약 성공해야 한다는 믿음을 의심하면 당신이 평생 달려온 길이 의미 없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만약 자식은 효도해야 한다는 믿음을 의심하면 자식들에게 섭섭함을 느끼는 당신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만약 나이 들면 조용히 살아야 한다는 믿음을 의심하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철없어 보일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테네의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했습니다. 돈을 벌어 교육을 시켰고 집을 마련해 주었고 결혼 자금도 대주었습니다. 그는 좋은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희생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장성해서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두세 번 얼굴을 비췄습니다. 노인은 섭섭했습니다. 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저 녀석은 나를 찾지도 않는구나. 그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소크라테스, 요즘 자식들은 정말 효도를 모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겁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아들을 위해 그 모든 것을 했습니까? 좋은 아버지니까요. 좋은 아버지란 무엇입니까?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죠. 누가 그렇게 정의했습니까?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진실입니까?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들을 위해 희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들을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좋은 아버지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노인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에게 효도를 기대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질문을 바꿔보십시오. 당신은 효도를 받기 위해 아들을 키웠습니까? 아니면 아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노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좋은 아버지는 이래야 한다는 사회의 기준에 맞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신 자신에게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은가? 라고. 여러분,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좋음의 기준에 맞춰서 좋은 직원은 야근을 마다하지 않는다. 좋은 부모는 자식의 모든 것을 챙긴다. 좋은 남편은 돈을 많이 번다. 좋은 아내는 집안일을 완벽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평생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60대가 되어 뒤돌아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기준들을 다 충족시켰는데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남들이 만든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테네 시장에서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가 옳다고 한 것을 정말 옳은지 스스로 생각해봐라. 내 선생이 가르친 것을 정말 진실인지 스스로 검토해봐라. 사회가 당연하다고 하는 것을 정말 당연한지 스스로 의심해봐라. 사람들은 이것을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모든 사람이 기존의 믿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사회가 무너질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저를 재판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검토되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세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당신은 평생 성공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가 남았지? 당신은 평생 자식은 효도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독립하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뭐 하며 살았지? 이것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남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진짜 내 믿음과 주입된 믿음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제가 평생 사용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계속 왜? 라고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은 성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물어보십시오. 왜 성공해야 하지?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왜 사회에서 인정받아야 하지? 그래야 가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왜 남들의 인정이 내 가치를 결정하지? 이렇게 계속 왜를 묻다 보면 어느 순간 답이 막힙니다. 그 지점이 바로 당신이 생각을 멈춘 지점입니다. 그 지점이 바로 남의 생각을 받아들인 지점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은 나이 들면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 조용히 살아야 하지? 늙은이가 설치면 이상하니까. 왜 이상하지? 사람들이 그렇게 보니까. 왜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글쎄, 보십시오. 당신은 한 번도 이 믿음을 진지하게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검토할 시간입니다. 제가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릴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도망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아테네를 떠나십시오. 저는 물었습니다. 나는 왜 도망가야 합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아야 한다는 것이 당연합니까?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정의롭게 사는 것이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도망간다면 나는 내 믿음을 배신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진정으로 믿는 것을 위해 죽겠습니다. 남들이 옳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위해. 여러분,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두려워했습니다. 남의 믿음으로 사는 삶.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꼭두각시의 삶입니다. 누군가 줄을 당기면 움직이고, 누군가 명령하면 따르고, 누군가 정의하면 그대로 믿는 삶.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기대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후자일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60대. 이 나이는 마지막으로 진짜 당신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나이입니다. 더 이상 승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자녀 교육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남들에게 잘 보일 필요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진짜 당신의 믿음을 세울 자유.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루에 하나씩 당신이 당연하다고 여긴 것을 의심해 보십시오. 노인은 젊은이에게 양보해야 한다 정말? 왜? 나이 들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안 된다 정말? 왜? 손주를 봐주는 게 할머니의 의무다 정말? 왜? 이렇게 왜를 던지다 보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아, 이건 내 생각이 아니었구나. 이건 누군가 나에게 심어놓은 생각이었구나. 그리고 그때 당신은 비로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진짜로 무엇을 믿고 싶은가?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의심하는 것은 당신의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평생 성공해야 한다고 믿으며 열심히 일한 것, 그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당신이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믿으며 헌신한 것, 그것도 틀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믿음이 정말 당신의 것이었는지 검토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당신의 것이 아니었다면 이제라도 당신만의 믿음을 세우면 됩니다. 남은 인생은 진짜 당신의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질문을 함께 탐험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질문과 함께 하루를 보내보십시오. 내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 중에서 진짜 내 생각인 것은 몇 개나 될까? 그리고 용기를 내어 하나씩 의심해 보십시오. 의심은 파괴가 아닙니다. 의심은 진짜 당신을 찾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챕터 4 죽음 앞에서 던지는 질문. 여러분, 오늘은 아마도 가장 불편한 주제로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당신은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 고개를 돌리시는군요. 소크라테스, 왜 갑자기 이런 불길한 이야기를 합니까? 불길하다고요? 아닙니다. 죽음은 불길한 게 아닙니다. 죽음은 단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진실일 뿐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사람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주제가 바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아직 죽을 나이가 아니야.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 재수 없어.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도 돼. 하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나중이 언제입니까? 70대? 80대? 90대? 그때 가서 죽음을 생각하면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죽음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일의 현실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죽음에 대해 생각해야 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건강할 때입니다. 정신이 맑을 때입니다. 60대. 이 나이는 참 묘한 나이입니다. 당신은 아직 건강합니다. 걸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죽음이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주변에서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학창시절 친구의 부고를 받습니다. 회사 동료의 장례식에 갑니다. 그리고 문득 깨닫습니다. 다음은 나일 수도 있구나. 저는 70세에 죽었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고 독배를 마셨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저도 살고 싶었습니다. 저도 아침 햇살을 보고 싶었고 친구들과 대화하고 싶었고 아테네 거리를 걷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소크라테스,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돌아봤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저는 진리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비록 권력이 없었지만 떳떳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대로 죽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저는 제 삶을 살았으니까요. 남의 삶이 아닌 제 삶을. 여러분,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 죽어도 괜찮습니까? 갑작스럽게 들리시나요? 잔인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것은 제가 당신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한다면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아쉽습니까? 나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테네의 한 부유한 상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돈을 벌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장사를 했습니다. 집도 크게 지었고 재산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아마 1년을 넘기기 힘들 겁니다. 상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 나는 아직 죽을 수 없으노. 나는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소. 사업도 확장해야 하고 집도 더 크게 지어야 하고.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 모든 것을 이루고 나면 행복하겠습니까? 물론이요.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상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나중에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 사업만 성공하면, 이 집만 사면, 이 돈만 벌면 행복할 거라고. 하지만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다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 나중은 없습니다. 당신에게 남은 것은 지금뿐입니다. 상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당신이 정말로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십시오. 당신이 정말로 가고 싶은 곳에 가십시오. 1년 후에 죽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돈입니까? 집입니까?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비관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확실하니까요. 세금과 죽음, 이 두 가지만큼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아직 젊어. 아직 시간 많아. 나중에 해도 돼. 하지만 나중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난 사람은 아니지만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오늘 할 일을 하고 싶을까? 만약 며칠 연속으로 아니요라고 대답한다면 뭔가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참 지혜로운 말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제가 감옥에서 마지막 날을 보낼 때 제자들이 슬퍼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내일이면. 그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들은 왜 우는가? 나는 70년을 살았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하지만 스승님은 아직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언제 죽어야 충분한가? 80세? 90세? 100세? 자네들은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을.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평생 말해왔네. 그리고 나는 내 삶을 검토했네. 나는 진리를 추구했는가? 그렇네.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가? 그렇네. 나는 용기 있게 행동했는가? 그렇네. 나는 후회 없이 살았는가? 그렇네. 그렇다면 나는 이제 떠나도 괜찮네. 제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온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삶을 살았으니까요. 여러분,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만약 의사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지. 미뤄왔던 여행을 가야지.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해야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좋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은 안 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를 알려줍니다. 돈이 중요합니까?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습니다. 명예가 중요합니까? 죽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타인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죽고 나면 누가 기억합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랑입니다. 진실입니다. 의미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1년 후에 죽는다면, 그리고 종이를 꺼내서 적어 보십시오. 1년 안에 꼭 하고 싶은 일 10가지, 1년 안에 꼭 만나고 싶은 사람 5명, 1년 안에 꼭 가고 싶은 곳 3곳, 1년 안에 꼭 말하고 싶은 것 3가지.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목록을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 진짜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1년이 남았을 때까지 기다립니까? 왜 지금 하지 않습니까? 아직 시간이 있어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시간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달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제가 독배를 마시기 직전에 친구가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 후회되는 것은 없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딱 하나 있네. 내가 더 일찍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것. 만약 내가 젊었을 때부터 죽음을 기억하며 살았다면 나는 더 용감하게 살았을 것이고, 더 정직하게 말했을 것이고,
더 진실하게 사랑했을 것이네. 하지만 나는 70년을 살고 나서야 죽음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삶을 제대로 사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의 소중함을 알게 되니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 쉬고 있다는 것, 당신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러니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리고 그것을 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중은 보장되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삶의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아무것도 소중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안 하면 모레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간이 소중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과 함께 계십니까? 아니면 의무감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진짜 당신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들이 기대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죽음은 이것을 묻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탐험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질문과 함께 하루를 보내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대로 죽어도 괜찮은가? 만약 대답이 아니요라면 지금 바로 바꾸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충분합니다. 챕터 5 자식에게서 나를 분리하는 법.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마도 가장 민감한 주제를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나뭇잎을 보십시오. 이 잎은 저 나무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무가 없었다면 이 잎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잎은 떨어졌습니다. 나무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이 잎이 떨어진 것은 나무의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의 순리입니다. 잎은 때가 되면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무는 새로운 잎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자연스러운 일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특히 한국의 부모들은 자식이 독립하는 것을 마치 자신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평생 그 상실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자식의 성공과 별개일 수 있습니까? 대부분은 고개를 저으실 겁니다. 무슨 소리요? 자식이 잘 되어야 부모가 행복하지. 자식이 아프면 내가 더 아픈데 어떻게 별개란 말이요? 네, 압니다. 당신의 마음을 압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입니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자식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당신은 기뻤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갔어. 우리 딸이 의사가 됐어. 주변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당신은 마치 당신이 성공한 것처럼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성공입니까? 혹시 이런 경험도 있으십니까? 자식이 실직했습니다. 당신은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회사를 그만뒀대. 우리 딸이 이혼했대. 주변 사람들을 만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당신은 마치 당신이 실패한 것처럼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실패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당신은 자식과 당신을 동일시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의 성공이 당신의 성공이고, 자식의 실패가 당신의 실패이고, 자식의 행복이 당신의 행복이고, 자식의 불행이 당신의 불행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랑입니까? 아니면 집착입니까?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테네에 한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아들이 훌륭한 전사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스승을 구했고 최고의 무기를 사주었고 아들이 훈련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정말 훌륭한 전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내 아들을 봐. 내가 저렇게 키웠어. 그런데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불안에 떨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아들이 다치면 어떡하지? 아들이 죽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무사히. 어머니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다시 전쟁터로 나가야 합니다. 어머니는 소리쳤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나는 내가 다치는 걸 볼 수 없어.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전사가 되길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내가 안전할 때 이야기야. 이 어머니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소크라테스, 내 아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발 아들을 설득해 주십시오.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들을 전사로 키우고 싶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사는 무엇을 합니까?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들이 전쟁에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건 위험하니까요. 그렇다면 당신이 원한 것은 전사가 아니라 전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안전한 아들이었습니까?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원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당신은 아들의 행복을 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들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길 원하는 겁니다. 당신은 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통해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들을 놓아주십시오. 여러분, 놓아주다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그럼 자식에게 무관심하라는 겁니까?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놓아주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놓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자식을 키울 때 무엇을 원했습니까? 건강하게 자라라. 행복하게 살아라.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자라면 갑자기 태도가 바뀝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지. 결혼은 해야지. 부모 곁에 있어야지. 왜 바뀝니까? 왜냐하면 이제 당신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어렸을 때는 당신이 필요했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여줘야 했고, 학교에 데려다 줘야 했고, 숙제를 봐줘야 했습니다. 당신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자랐습니다. 더 이상 밥을 먹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학교에 데려다 주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숙제를 봐주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공포가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당신은 자식을 붙잡으려 합니다.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 아빠 도움 없이 어떻게 해? 하지만 이것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필요한 사람으로 남고 싶은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 이유를 유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존입니다. 제가 죽기 전날 제 아들들이 찾아왔습니다. 네, 저에게도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막내는 아직 어렸습니다. 아들들은 울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두고 어떻게 가십니까? 우리는 아직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너희는 단지 내가 너희를 필요로 한다고 믿고 싶을 뿐이다. 아들들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다. 하지만 너희의 삶은 너희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낳았지만 너희를 소유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지만 너희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 의무는 없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라. 여러분,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자식 생각 안 하고 하루를 보냈습니까?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식 걱정, 점심 먹으면서 자식 걱정, 저녁에 누우면서 자식 걱정. 밥은 먹었을까? 일은 잘 되고 있을까?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까? 물론 이것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당신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식은 당신의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당신의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에게도 자식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식의 삶을 당신의 삶으로 착각하는 순간 두 사람 모두 불행해집니다. 자식은 당신의 기대라는 무게에 짓눌리고 당신은 자식의 선택에 일희일비하며 살게 됩니다. 이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자식에게서 나를 분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자식의 삶은 자식의 것임을 인정하십시오. 자식이 선택한 직업, 자식이 선택한 배우자, 자식이 선택한 삶의 방식, 그것이 당신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그것은 자식의 권리입니다. 당신은 조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을 살아갈 사람은 자식이지 당신이 아니니까요. 두 번째, 당신 자신의 삶을 되찾으십시오. 자식이 독립했다면 이제 당신도 독립할 시간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가 아닌 나 자신으로, 자식을 책임지는 아버지가 아닌 나 자신으로. 당신은 누구입니까? 자식을 빼고 나면 그 질문에 답하십시오. 그리고 그 답을 살아가십시오. 세 번째,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효도해야지, 자주 연락해야지, 명절에는 와야지. 이런 기대들이 당신을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당신은 섭섭하고 화나고 슬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누가 만든 겁니까? 당신이 만든 겁니다. 자식은 그 기대를 알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혹은 알아도 충족시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대를 버리십시오. 기대 없이 사랑하십시오. 조건 없이 사랑하십시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소크라테스, 그럼 자식이 연락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섭섭할 수 있습니다. 슬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자식의 잘못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대신 솔직하게 표현하십시오. 요즘 내 목소리를 못 들어서 엄마가 좀 외로웠어. 아빠가 너를 보고 싶구나.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솔직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그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든 그것은 자식의 선택입니다. 저는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나를 기억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 나는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따르든 안 따르든 상관없다. 나는 단지 너희가 너희 자신의 길을 가길 바란다. 그 길이 평탄하든 험난하든 그것은 너희가 선택한 길이다. 그리고 나는 그 선택을 존중한다. 아들들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온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들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소유하지 않는 사랑, 기대하지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여러분, 자식을 놓아준다는 것은 자식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을 놓아준다는 것은 자식을 자유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 자신도 자유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식의 성공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자유, 자식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는 자유,
자식과 별개로 당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 제가 평생 추구한 것이 있습니다. 진리. 그리고 제가 발견한 진리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준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유를 주십시오. 자식을 믿는다면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도 자유를 주십시오. 나는 누군가의 부모이기 이전에 나 자신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질문을 함께 탐험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질문과 함께 하루를 보내보십시오. 나의 행복은 자식과 별개일 수 있는가? 그리고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내 자식을 사랑한다. 하지만 내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다. 내 자식은 내 자식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 그리고 나도 나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 챕터 6 후회와 화해하는 기술. 여러분, 다시 만났습니다. 이 물을 보십시오. 제가 아무리 꽉 쥐어도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과거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이미 흘러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흘러간 물을 붙잡으려 평생을 씁니다. 그것을 우리는 후회라고 부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과거를 바꿀 수 없다면 과거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잊으면 되죠. 생각하지 않으면 되죠.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당신은 정말 과거를 잊을 수 있습니까? 60대. 이 나이가 되면 후회가 쌓입니다. 그때 그 직장을 옮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부모님께 더 잘해드릴 걸, 그때 그 사람과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자식에게 그렇게 화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랬더라면, 이 말이 입버릇처럼 나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과거가 영화처럼 지나갑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리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후회가 당신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이런 상상을 합니다. 만약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만약 그때 그 결정을 다시 할 수 있다면, 만약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면. 하지만 이것은 고문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을 되돌리려 애쓰며 현재를 낭비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테네에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아버지와 크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노인은 장례식에 갔습니다. 아버지의 관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왜 그때 화해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때 찾아뵙지 못했을까요? 이제 영원히 늦었습니다. 노인은 그 후로 20년을 더 살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버지 생각에 울었습니다. 매일 후회에 잠겼습니다. 그는 40년을 살았지만 실제로는 그 싸운 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소크라테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후회가 저를 죽이고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아버지와 화해하지 못했습니까?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당신은 자존심이 더 중요했던 겁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아버지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변한 겁니까? 노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네,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때의 당신을 지금의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노인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그때의 당신은 그때의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했습니다. 그때의 당신은 자존심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잘못입니까? 잘못입니다. 어리석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지금의 제가. 그렇다면 지금의 당신이 그때의 당신보다 현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험 때문입니다. 후회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후회는 당신의 적입니까? 아니면 선생입니까? 노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회를 과거의 적으로 여깁니다. 후회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 후회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 후회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 하지만 제가 보기에 후회는 선생입니다. 후회는 당신에게 가르칩니다. 그때의 당신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압니다. 당신은 성장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에게 후회가 없다면 그것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첫째, 당신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둘째, 당신은 전혀 성장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장했다면 과거의 당신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 테니까요. 따라서 후회가 있다는 것은 당신이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후회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후회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는 과거야. 생각하지 말자.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잊자. 하지만 그것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밤에 더 선명하게 찾아오고 꿈에 나타나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 후회를 인정하십시오. 네, 나는 후회합니다. 그때 다르게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그때의 당신을 이해하십시오. 당신은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아닙니다. 그때의 당신은 그때의 정보만 가지고 있었고, 그때의 감정 상태에 있었고, 그때의 압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당신은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했습니다. 비록 지금 보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세 번째, 후회에게서 배우십시오. 후회는 단순히 고통이 아닙니다. 후회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당신이 아버지와 화해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가족이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자아실현이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메시지를 지금 실천하십시오. 아버지와는 화해하지 못했지만 살아있는 사람들과는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릴 때 저도 후회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하지 못한 것들, 아내에게 더 다정하게 대하지 못한 것들, 아들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들. 하지만 저는 그 후회를 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후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는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진리를 추구하느라 가까운 사람들을 소홀히 했구나. 나는 위대한 질문을 던지느라 작은 사랑을 놓쳤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평화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 깨달음은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소크라테스, 하지만 저는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누구에게 용서받고 싶습니까? 상대방입니까? 신입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입니까? 대부분의 경우 가장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용서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 자신을 용서할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간단합니다. 당신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했다.
비록 지금 보면 부족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것밖에 몰랐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나는 실수를 했다. 하지만 나는 그 실수에서 배웠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과거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과거는 당신이 걸어온 길입니다. 그 길이 구불구불했든, 그 길이 험난했든, 그 길이 때로 잘못된 방향이었든, 그 길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있습니다. 만약 그 과거를 지운다면 지금의 당신도 사라집니다. 저는 70평생을 살면서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가혹했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무심했고, 어떤 진리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한 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조용히 앉아서 당신이 가장 후회하는 일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의 당신을 만나 보십시오. 그 어리고 두렵고 서툴렀던 당신을, 그리고 그 당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괜찮아. 너는 잘했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나는 그런 너를 용서해. 후회는 짐이 될 수도 있고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후회를 짐으로 만들면 당신은 평생 그것을 끌고 다니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후회를 선물로 만들면 후회는 당신을 더 현명하고 더 자비롭고 더 인간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질문을 함께 탐험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질문과 함께 하루를 보내보십시오. 나는 나의 과거와 화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완벽하지 않았다. 나는 실수했다. 나는 후회한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한 나를 받아들인다. 챕터 7 늙음이라는 특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이야기.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주름진 손을 바라본다. 사람들은 이 손을 보며 말합니다. 늙었구나. 쇠약해졌구나. 불쌍하구나. 하지만 저는 이 손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만졌던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던가.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나이 듦을 상실이 아닌 획득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마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무슨 소리요? 늙으면 모든 게 떨어지는데 무엇을 얻는단 말이요? 체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외모가 변하고 사회적 지위가 사라집니다. 이게 다 상실 아니요? 네, 맞습니다. 분명히 상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획득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음이 최고다. 늙음은 비극이다. 나이가 들면 쓸모 없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늙음과 싸웁니다. 염색을 하고 주름살을 가리고 나이를 숨기려 합니다. 마치 늙음이 부끄러운 것처럼. 하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정말 늙음은 부끄러운 겁니까? 저는 7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70세의 제가 20세의 저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왜냐하면요. 20세의 저는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70세의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0세의 저는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했습니다. 70세의 저는 진리만을 두려워했습니다. 20세의 저는 강해 보이려 애썼습니다. 70세의 저는 약함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자유로웠을까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테네에 한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그는 잘생기고 건강하고 총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소크라테스, 당신은 늙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저라면 늙는 것이 두렵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젊은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요. 사실 매일 불안합니다. 무엇이 불안합니까? 제 외모가 변할까봐, 제 건강이 나빠질까봐, 사람들이 저를 잊을까봐. 저는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늙지도 않았는데 벌써 늙음의 고통을 겪고 있군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젊음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젊을 때는 잃을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외모를 잃을까봐, 건강을 잃을까봐, 기회를 잃을까봐, 시간을 잃을까봐. 그래서 젊음은 불안합니다. 하지만 늙음은 다릅니다. 늙으면 이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젊은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당신은 지금 무엇을 잃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젊음을 잃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까?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잃었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얻었습니까? 첫 번째, 당신은 관점을 얻었습니다. 20대의 당신은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봤습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고, 연애가 깨지면 다시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았고, 작은 실수가 평생을 망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60대의 당신은 압니다. 이것도 지나간다. 시험에 떨어져도 세상은 계속되었고, 연애가 깨져도 다시 사랑할 수 있었고, 실수를 해도 인생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관점, 이 여유. 이것은 나이가 주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 당신은 진정성을 얻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에게 잘 보이려 애썼습니다. 있지도 않은 척했고, 아는 척했고, 강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승진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더 이상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일 수 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할 수 있고, 약하면 약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솔직함, 이 진정성. 이것은 오직 나이가 들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당신은 우선순위를 얻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외모도 중요하고, 남의 평가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몇 개 안 된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 의미 있는 순간들, 진실한 대화, 고요한 아침. 이것이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명료함, 이 단순함. 이것은 나이가 주는 지혜입니다. 네 번째, 당신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늙으면 더 겁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특정한 종류의 용기가 생깁니다. 잃을 것이 없는 자의 용기. 젊었을 때는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하고 싶은 말을 못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실패할까봐 하고 싶은 일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히려 용감해집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는 70세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왜 도망가지 않습니까? 왜 당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습니까? 그냥 살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7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더 잃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영원합니다. 나는 70년 동안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이제 와서 진리를 배신하고 목숨을 구걸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늙음의 특권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 여러분, 사회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으면 쓸모 없어진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늙으면 드디어 쓸모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쓸모 있어야 했습니다. 회사에 쓸모 있어야 했고, 가족에게 쓸모 있어야 했고, 사회에 쓸모 있어야 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쓸모로 측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더 이상 쓸모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냥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생산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성취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그냥 당신으로 존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소크라테스, 하지만 나는 정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외모도 변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묻겠습니다. 그것들이 정말 당신이었습니까? 당신의 본질은 기억력입니까? 당신의 가치는 체력입니까? 당신의 정체성은 외모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가진 것이지 당신이 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늙어가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육체가 약해질수록 정신은 강해집니다. 외면이 쇠약해질수록 내면은 풍요로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육체에 의존했습니다. 강한 체력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좋은 외모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늙어서는 육체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지혜를, 연민을, 통찰을, 평온을. 이것들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나이가 들수록 무르익습니다. 제가 감옥에서 마지막 날을 보낼 때 한 젊은 제자가 울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불공평합니다. 스승님은 이제 막 지혜의 정점에 오르셨는데 어떻게 지금 떠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지금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시기를 살고 있네. 20대의 나보다, 30대의 나보다, 40대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가장 좋네. 왜냐하면 지금의 나는 가장 적게 알고, 가장 많이 질문하고, 가장 자유롭기 때문이네. 이것이 바로 늙음의 선물이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거울을 다르게 보십시오. 주름살을 볼 때 늙었구나가 아니라 많이 웃었구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흰 머리를 볼 때 다 늙었구나가 아니라 많이 배웠구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느린 걸음을 볼 때 약해졌구나가 아니라 천천히 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들면 상실이 아닙니다. 나이 들면 변화입니다. 어떤 것은 줄어들고 어떤 것은 늘어납니다. 체력은 줄어들지만 지혜는 늘어납니다. 속도는 줄어들지만 깊이는 늘어납니다. 소유는 줄어들지만 자유는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정한 교환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인생의 가을에 있습니다. 봄의 화려함은 지났습니다. 여름의 뜨거움도 지났습니다. 하지만 가을에는 가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풍요로움, 성숙함, 깊이, 고요함. 그리고 그것은 봄과 여름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질문을 함께 탐험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질문과 함께 하루를 보내보십시오. 나는 늙음을 저주가 아닌 특권으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늙었다. 그리고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나는 오래 살았다. 나는 많이 배웠다.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특권이다. 챕터 8 아직 하지 못한 질문들. 여러분, 다시 만났습니다. 이 백지를 보십시오. 아직 아무것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빈 종이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무엇이든 쓸 수 있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죽기 전에 스스로에게 꼭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까? 잠시 멈춰 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질문? 무슨 질문?
혹은 나는 이미 내 인생에 대해 다 알고 있는데 무엇을 더 물어? 하지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당신은 정말 당신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압니까?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정말로 아십니까? 저는 70평생을 살면서 질문을 던지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용기란 무엇인가? 선이란 무엇인가?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제가 저 자신에게 던진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70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아직도 물어보지 못한 질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테네에 한 상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80세까지 살았습니다. 평생 장사를 했고 재산도 많이 모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병으로 누웠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으셨습니다. 상인은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나눠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혼자 누워있을 때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재산도 있고 자식도 있고 성공한 인생이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그는 저를 급히 불렀습니다. 소크라테스, 나는 며칠 안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나는 80년을 살았는데 뭔가 놓친 것 같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무엇을 놓쳤다고 생각합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무엇을 놓쳤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에게 종이와 펜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당신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평생 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상인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질문을요?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바빠서, 두려워서 혹은 어리석어서 미뤄두었던 질문들을요. 상인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했는가? 그 질문을 쓰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80년을 살았는데 단 한 번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다는 것을. 그는 계속 썼습니다. 나는 누구를 진심으로 사랑했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대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소크라테스, 나는 어젯밤 깨달았습니다. 나는 80년을 살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몰랐습니다. 나는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알았지만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알았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아십니까? 아니요. 하지만 이제는 질문을 알았습니다. 물어야 할 질문들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는 3일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3일 동안 그는 처음으로 진짜 살았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지금까지 어떤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습니까? 아마 이런 질문들이었을 겁니다. 오늘 저녁 뭐 먹지? 이번 달 카드값 어떻게 내지? 자식 학원은 어디로 보내지? 물론 이것들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삶의 질문이 아니라 생활의 질문입니다. 진짜 질문은 다릅니다. 진짜 질문은 답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질문은 불편합니다. 진짜 질문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만이 진짜 답을 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질문들이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가? 당신은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평화롭게 사는 것. 하지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원해야 한다고 배운 것입니까? 만약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면, 만약 실패해도 괜찮다면, 만약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보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 나는 누구를 진심으로 사랑했는가? 당연히 가족이지.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묻는 것은 사랑해야 했던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혹시 의무감으로 사랑한 사람은 없었습니까? 혹시 사랑하는 척한 사람은 없었습니까? 혹시 사랑할 수 있었는데 놓친 사람은 없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당신 자신을 사랑했습니까? 세 번째 질문, 나는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당신 같은 세대는 강해야 했고 두려움을 숨겨야 했고 약함을 보여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깊이 묻힐 뿐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당신의 선택을 조종합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았던 일, 거절당할까봐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 비난받을까봐 말하지 못했던 진실.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이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네 번째 질문, 나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기억,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기억, 누군가에게 무시당한 기억. 당신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밤에 생각나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용서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움은 그 사람을 해칩니까? 아니면 당신을 해칩니까? 다섯 번째 질문, 나는 무엇을 후회하는가? 이것은 지난 시간에 다뤘던 주제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한 일을 후회하는가? 아니면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 않은 일을 더 후회합니다. 시도하지 않은 꿈, 표현하지 못한 사랑, 떠나지 못한 여행, 시작하지 못한 일. 당신에게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섯 번째 질문, 내가 죽으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장례식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무슨 말을 할까요? 열심히 일했던 사람,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 자식을 잘 키운 사람. 그것이 전부입니까? 아니면 이런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따뜻한 사람이었어. 정직한 사람이었어.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지금의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까? 일곱 번째 질문, 나는 나 자신에게 정직했는가? 이것이 아마도 가장 어려운 질문일 겁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거짓말을 합니다. 남들에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행복해. 나는 만족해. 나는 후회 없어. 하지만 정말입니까?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솔직하게 말한다면 당신은 정말 괜찮습니까? 저는 감옥에서 마지막 날들을 보내면서 제 자신에게 이 모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들은 답을 찾았고 어떤 질문들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답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은 깨어납니다.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은 진짜로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60대의 당신은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건강합니다.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종이와 펜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내가 죽기 전에 나 자신에게 꼭 물어봐야 할 질문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질문들을 적으십시오. 처음에는 한두 개밖에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앉아 계십시오. 침묵 속에서 더 깊은 질문들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에 답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먼저 질문을 알아야 합니다. 답은 나중에 찾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평생에 걸쳐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죽는 순간까지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품고 사는 삶이 질문 없이 사는 삶보다 훨씬 의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독배를 마시기 직전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후회되는 것은 없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되는 것은 있네. 더 일찍 질문을 시작하지 못한 것. 나는 70년을 살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들은 60대가 되어서야 던지기 시작했네. 만약 30대에 시작했다면, 만약 20대에 시작했다면 내 인생은 얼마나 더 풍요로웠을까?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질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60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정직하게 질문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니까요.